1950년 그들은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단 하루도 총을 내려놓지 않았고 70년 동안 세계는 그들을 약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예비군은 무너졌고 유럽 최강국들의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으며 나토 본부는 경악했습니다. 예비 전력이 전쟁을 바꿨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전사로 사는 민족, 평범한 시민이 10분 만에 전투 조직으로 변하는 나라. 300만 명을 6시간 만에 동원하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 그는 그곳에서 목격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됐는지, 작은 땅이 어떻게 거대한 힘을 품게 됐는지를.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버튼과 대한민국 힘내라 댓글 하나면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지금 다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그날 아침 브뤼셀을 떠날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예비 전력 같은 것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군사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랐고 포탄 파편이 흙먼지와 뒤섞여 날아오는 그 혼란 속에서 나토 분석팀과 함께 검토한 긴급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군사 이론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 정규군을 초과한다는 포로 신문 결과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2014년부터 이 전선을 지켜온 참전용사 이반 판첸이 제 앞에 앉아 담담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던졌는데 전역한 남성이 가져야 할 자세의 기준은 한국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고 제가 평생 쌓아온 확신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라는 이름으로 25년 동안 영국 출신 나토 전략 분석관으로 살아왔고 발칸 반도에서 중동까지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며 각국의 군사 전력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분석하지 않은 전장은 거의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 제가 지금 단 하나의 국가 이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제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프론트라인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는 이미 여러 구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혼란이었고 보급선이 끊긴 부대들은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은커녕 생존 자체의 급급한 모습이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예비군으로 급하게 충원된 부대들의 상태였는데 이들은 기본적인 전술 이해도가 현저히 낮았고 정규군과의 협조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전선 전체가 마치 제각각 움직이는 부품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동료들과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비 전력의 부실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전쟁은 정규군만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군사 전문가는 없지만 예비 전력이 이토록 직접적으로 전황을 좌우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이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신문 보고서에는 더욱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북한에서 파병된 병사들이 러시아 정규군에 비해 훨씬 체계적인 훈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령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신문관이 기록한 내용 중에는 북한군 포로가 자신의 임무와 작전 목표를 명확히 설명했고 상급 부대와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독자적 판단으로 전술적 행동을 취했다는 대목도 있었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평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더 나아가 예비 전력이 제대로 훈련되고 유지될 경우 어떤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선 자체를 다시 그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 보고서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규군이 아니라 예비군 투입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었죠. 러시아는 정규군의 손실을 예비 전력으로 메우려 했지만 그 예비 전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역자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해 조직적인 저항을 이어갔으며, 북한은 애초에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예비 전력을 투입해 예상 밖의 전투 효율을 보여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25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최첨단 무기나 병력수가 아니라 전역한 남성들이 얼마나 빠르게 다시 전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는 사실이 이토록 명확하게 드러난 전장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이죠. 그날 밤 이반 판첸과의 대화는 더욱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이 전선에서 싸워온 사람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전투가 새겨져 있었죠. 그가 말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전역한 이후에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예비 전력이 정규군 수준의 작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체는 특히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 한국은 예비군을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보충 병력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는 전투원으로 관리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과장인지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혼란과 북한군의 예상 밖 전투력, 그리고 판첸이 언급한 한국이라는 이름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예비 전력이 정말로 전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정말 그것을 해낸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다른 어떤 분석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제 모든 군사 이론을 다시 배워야 할 줄은 말입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나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한국 예비군 시스템에 대한 기초 분석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예비군 훈련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중 하나였고, 연간 동원 훈련 일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훈련량이 적을수록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로 동원 즉시 전투력 유지율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출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던 중 저는 미군 내부 문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한미연합훈련 참관 후 작성된 기밀평가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한국 예비군은 정규군 수준의 명령체계 이해 능력을 갖춘 유일한 집단이며, 동원 후 재편성 속도가 어떤 국가의 예비 전력보다도 빠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군 평가단이 특히 놀라워한 부분은 한국 예비군들이 전역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과와 임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재소집 시 별도의 재교육 없이도 즉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이 문건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한국인의 조직력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했던 그 혼란 속에서 한인 상인들은 단 48시간 만에 군대식 방어선을 완성했고, 교대 근무 체계와 통신망까지 구축해서 조직적인 방어 작전을 펼쳤다는 기록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민간인의 행동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투 조직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평범한 상인들이었고 누구의 지시나 명령도 없이 자발적으로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대한 기록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증언이 담긴 기밀 해제 문서에는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훈련 수준이나 장비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만큼 두려운 전사는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군의 규율과 조직력이 미군 기준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고 전투 중에도 명령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고 군사 장비도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의 조직력과 전투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훈련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 전체에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특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학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한국인은 규범 준수 성향이 강하고 집단적 목표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성향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었죠. 또한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겪으면서 형성된 집단 생존 본능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강력함은 그냥 군대 시스템의 우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DNA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책상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료 검토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나라의 예비군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한국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국가와도 달랐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군사 전략 자체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는데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평범한 회사원과 대학생, 택배기사와 식당 주인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누가 봐도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25년간 전장을 다닌 제 본능은 이 나라가 단순히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미팅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정말 전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간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저는 한국 군 당국에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 무작위로 선발한 예비군 출신 남성들을 모아서 즉석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던 담당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흔쾌히 동의했고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훈련장에서 실험이 진행되기로 했죠. 저는 특별히 조건을 달았는데 가능한 한 다양한 나이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특별히 선발된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한 한국 남성들이 정말로 즉시 전투 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기 때문이죠. 실험 당일 훈련장에 도착한 11명의 남성들은 정말 평범해 보였고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으며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자, 교사, 프리랜서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했고 누군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는데 이들이 정말 제가 기대했던 그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군 관계자가 간단한 통성명을 제안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름과 함께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와 병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통신병 출신이라고 밝힌 30대 회사원의 목소리에는 갑자기 또렷한 긴장감이 실렸고 전차병이었다고 말한 40대 자영업자의 자세가 미묘하게 고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사관 출신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말을 시작하자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되는 모습은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도 없었지만 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위계가 형성되고 있었고 부사관 출신이 중심이 되어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가 간단한 전투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가상의 적이 특정 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니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응 전술을 수립하라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최소한 30분 이상은 토론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죠. 부사관 출신이 간단히 상황을 정리하자 통신병 출신은 즉시 연락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고 포병 출신은 화력 지원 가능 지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보병 출신들은 자연스럽게 분대 편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4분 만에 병과별 역할이 정리됐고 6분이 지나자 임시 전술 배치도가 완성됐으며 10분 후에는 소규모 전투분대의 기본 골격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제가 전 세계 어떤 정규군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귀찮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군대라는 공통 경험과 각자의 병과라는 정체성만으로 이들은 즉시 하나의 전투 조직으로 재편됐고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군 관계자를 바라봤는데 그는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것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험이 끝나고 11명의 남성들은 다시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돌아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지만 저는 그날 목격한 장면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적었는데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며 한국 예비군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새겨진 전투 DNA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나토 본부에 한국 예비군 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는데 제가 보고서에 적은 한국 예비군은 정규군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 전투력을 보유한다는 평가에 대해 여러 분석관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죠. 특히 독일 출신 선임 분석관은 이것이 과대평가이며 단편적인 관찰만으로 한 국가의 전체 예비 전력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프랑스 측 대표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예비군이 정규군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특히 한국 예비군이 전역 후 수년이 지나도 병기를 다루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참석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는데 동료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 저 스스로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1명의 남성이 보여준 조직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이 한국 예비군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이 있었죠. 더구나 한국은 1953년 이후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였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실전 경험의 부재는 분명한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원한다면 실제 예비군 훈련 현장을 더 자세히 참관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심야 훈련에 참석하게 됐죠. 훈련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예비군들의 태도가 생각보다 느슨했고 사격 정확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며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상의 예비군들 중 일부는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목격했던 11명은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한국 측이 저에게 가장 우수한 사례만 보여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 예비군에도 분명한 약점이 존재하고, 제가 나토 회의에서 제시한 평가는 다소 성급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한 곳에 모여 앉아 오늘 훈련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상급자의 명령도 없었지만 이들은 마치 정규군 작전 회의처럼 각자가 맡았던 역할에서 느낀 문제점을 공유했고, 다음 훈련에서 개선할 방안을 토론했으며 심지어 개인별로 보완해야 할 체력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훈련 참가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준비 자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본 느슨함이나 부족함은 표면적인 현상이었고, 그 아래에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측은 제게 더 큰 규모의 훈련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며칠 후 저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예비군 동원 훈련 현장에 참관자로 초대됐습니다. 훈련 시작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규모 동원에서는 필연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수백 명의 예비군이 한꺼번에 집결하면 장비 수령부터 부대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휘 체계를 잡는 데만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원령이 발령되고 예비군들이 집결지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죠. 정규군보다 빠른 출동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 수령 과정에서 보여준 기계적인 속도와 정확성은 도저히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받아야 할 장비의 종류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대기줄은 자연스럽게 형성됐으며 누구 하나 불필요한 질문이나 혼선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계였는데, 각 병과 출신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로 자연스럽게 재정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차병 출신들은 기갑부대 구역으로 이동했고, 포병 출신들은 화력 지원 구역으로 모였으며, 통신병들은 통신 장비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치 사회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가 스위치 하나로 활성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각자의 병과라는 정체성만으로 즉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정비병 출신은 장비 점검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고, 의무병 출신은 의료 지원 위치로 이동했으며 심지어 행정병 출신들까지도 각종 서류와 물자 관리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제 시야에 들어왔는데,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예비군들과 달리 조용히 전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서 있는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죠. 얼마 후 상황 설명이 시작되고 훈련 시나리오가 공지되자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료했고, 주변 예비군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부사관 출신이었고 전역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모든 예비군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부대 재편성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는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었고 강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서도 지휘권을 위임받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따랐고 15년이라는 공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예비군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서구 국가들의 예비군은 정규군의 보조 전력이며 실제 전쟁 발발 시 재교육과 재훈련을 거쳐야만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예비군은 잠들어 있는 전투원이었고 깨어나는 순간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규율의 내재화였고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전투 집단의 구조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칸 반도에서 중동까지 수많은 전쟁을 목격했지만 이런 형태의 군사 시스템은 처음 봤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군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허세나 과장이 아니라 70년 넘게 휴전선을 마주하며 살아온 민족의 생존 전략이 응축된 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고 평화를 바라지만 동시에 전쟁에 대비하는 이중적 자세를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강점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문화이며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비 전력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한국군 측은 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미사일 위협을 가정한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훈련이었고 나토와 미군에서 파견된 몇몇 관측자들도 함께 참관하게 됐습니다. 훈련 시작 전 브리핑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체계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서울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고 도시 전체가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전쟁 상태로 전환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국가 차원의 전환 속도였고 불과 몇 초 만에 평화로운 대도시가 전시 체제로 돌입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는데 패닉이나 혼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용한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대피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노약자를 배려하는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나타났죠. 저는 함께 온 미군 장교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에서도 같은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규모의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면 최소한 수십 건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가 단 몇 분 만에 전시 대피 체계로 전환됐고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정적과 질서가 지배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비군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경보가 울린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곳곳에서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소집 명령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즉석에서 소규모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죠.
어떤 예비군은 시민 대피를 돕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주요 시설물 주변에 자리를 잡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미 장비 수령 가능 지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전율을 느꼈는데, 이것은 명령에 의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전투 준비 태세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관측하던 스페인 출신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한국은 전쟁을 관리하는 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했죠. 한국은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제하고 있었고, 혼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직감을 얻었는데, 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방어 태세가 아니라 전투 준비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피와 통제 속에서도 예비군들은 이미 전투 가능 상태로 전환되어 있었고, 즉흥적 집결과 역할 분배 그리고 장비 확보 루트 파악까지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이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체가 위협을 감지하고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같았고, 개별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을 참관했지만 이런 형태의 국가적 대응 체계는 처음 봤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거리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작전 각도를 잡고 있는 남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건물 모퉁이에서, 지하 통로 입구에서 이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전술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민간인의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전투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이해했죠.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알고 있는 나라였고, 평화를 바라지만 동시에 전쟁에 대비하는 이중성을 국가 전체가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옥미군 장교가 중얼거렸는데, 이것은 교범에 없는 수준이라는 말이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존의 군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국가 방어 시스템이었고, 이것은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만들어진 독특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는데,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저 역시 그랬으며,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무기나 병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새겨진 전쟁 이해력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기 전 한국군 측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여주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그곳은 한국군 합동지휘본부 내부에 위치한 예비전력 통합지휘체계 운영실이었습니다.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은 시설이었고,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지만, 나토 전략 분석관이라는 제 지위와 지난 몇 주간 보여준 진지한 태도를 고려해 특별히 허가가 났다는 설명이었죠. 운영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국의 예비군 동원율과 병과별 재배치 현황, 장비 배분 알고리즘, 그리고 실시간 통신망 상태가 한눈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전투 조직으로 통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고, 민간 부문과 군 부문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민군 하이브리드 전투국가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한국군 관계자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실제 전시 발령 시 6시간 이내에 300만 명 이상의 예비 전력에 대한 전투 여부 판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를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는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어디에도 이런 속도로 예비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들의 예비군 동원 시스템은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전투 배치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한국은 6시간 만에 동원 판정을 끝내고 즉시 전투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전쟁 초기 대응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전진 준비를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사실이 주는 전략적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이어서 한국군이 저에게 공개한 것은 비밀 시뮬레이션 영상이었는데, 민간인 복장의 예비군들이 동원 후 얼마나 빠르게 작전 수행 능력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무작위로 선발된 예비군들이 7분 만에 소대급 작전 지역을 확보했고 11분 만에 화력 배치를 완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나토 기준으로 이것을 평가해봤는데 이것은 정규군 우수부대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였고 심지어 일부 특수부대의 기록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제가 25년 동안 배우고 적용해온 군사평가 기준이 한국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이 아니라 잠자는 전투 조직이었고 깨어나는 순간 정규군을 초과하는 전투력을 발휘하는 독특한 형태의 전력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끝난 후 긴 침묵이 흘렀고 저와 함께 온 미국, 독일, 영국 출신 분석관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유럽 국가 10곳을 합쳐도 저 속도는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예비군 국가가 아니라 전시상시 국가이며 공격받는 순간 이미 반격이 시작된 나라라고 말이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일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고 우리가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이 바로 대반전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기술 강국이나 경제 대국으로만 봤지 군사적으로 완성된 전쟁 대비 국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단순히 병력을 보충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전시 체제로 즉각 전환시키는 거대한 스위치였고 이 스위치는 70년 넘게 유지된 휴전 상태 속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가볍게 봤고 그 대가는 클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력했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든 전쟁 준비가 된 나라였으며 무엇보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고 몇 주 후 유럽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이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 제목은 간단했지만 명확했는데 한국을 세계 최강 예비 전력 보유국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었죠. 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일부 국가는 당황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시했으며 특히 주변 강대국들은 이 평가가 지역 안보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제가 제시한 데이터를 반박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한국의 동원 속도와 예비 전력, 전투력 유지율,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시 전환 능력은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됐고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 자료들은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침묵했고 그 침묵이야말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각국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한국식 예비 전력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인사는 한국의 동원 알고리즘과 통합 지휘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프랑스 군 당국은 규율 기반 사회 구조를 어떻게 군사 시스템에 접목시켰는지 알고 싶어 했으며 독일 분석팀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런 수준의 규율을 평시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제도나 알고리즘으로 이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전쟁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세대도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이 국민 전체에게 전쟁 대비 태세를 일상화시켰다는 것이죠. 이후 몇 달 동안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쟁 억제력 1티어 국가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예비 전력 시스템이 표준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미국 국방대학교에서는 한국의 민군 통합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유럽 각국은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도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드러나지 않을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 평화를 사랑하지만 전쟁을 이해하는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한국 참전용사 의료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됐는데, 한국이 자국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용사들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한국이 왜 강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침내 완전히 이해하게 됐는데, 이 나라는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전쟁의 상처를 미래의 대비로 바꾸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최신 무기나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의 기억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그것을 국가 시스템으로 체화시킨 결과물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이며, 그들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그 문장은 국제안보포럼 이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됐고, 여러 군사교범과 전략 문서에 인용됐으며 한국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 세계의 군대를 평가하며 살아왔지만, 한국을 만난 순간 군사학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기억의 총합이었고, 평범한 시민이 전투원이 되며 작은 사회가 전술 조직으로 변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내려는 의지의 깊이를 보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가장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가장 존중해야 할 나라이며,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에서만큼은 그 어떤 국가도 넘볼 수 없는 완성도를 갖춘 나라라고 말입니다.